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는 0.4% 정도의 상승세 2,570선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연이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4% 정도의 상승세 730선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눈에 띕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오름세 돋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상승세 불을 켜왔던 업종의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화장품주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JYP를 필두로 엔터주의 약세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업종별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현명할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업종의 상승하나 봤더니 방산업종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조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화학업종도 오늘 괜찮고 철강 쪽도 괜찮고 무엇보다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잘 가는 업종에 대해서 흥국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업종이 잘 가고 있다. 지난 2주간의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방산과 조선 쪽은 가성비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비싼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외의 업종들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잘 가는 업종 좀 잘 살펴보시면요. 진짜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앞으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좀 기대감 나오는 업종들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업종인데요. 오늘 아침에 IM증권에서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합산의 시가총액 10조의 벽.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요. 현대건설은 2025년 들어서 주가가 40%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빅베스, 회계적인 이러한 좀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난 1월 21일 이후로 상승률은 38% 넘게 보여줬고요. DLENC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렇게 올랐나 할 정도로 상승률 괜찮습니다. 3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고 현대건설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다른 기업들로 또 함께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월 21일 이후로 DLENC는 4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40%, 1월 중순 이후로는 2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건설주 조용히 계속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IM증권에서 커버를 하는 건설주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HDC 현산의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렇게 커버를 한 건설주의 시가총액이 10조 원대를 넘어갔던 게 딱 4번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보통 10조 원대를 넘어갔다고 하고 2023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또 시가총액 10조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11월도 마찬가지고 2024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월에 시가총액 10조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 보시면요. 시가총액 10조 원대를 넘어가면 금방 떨어지고 또 올라와서 금방 떨어지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골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시가총액 10조 원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투자 포인트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에서는 현대건설,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모두 다 2025년에 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있는 DLENC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12개월 PER을 봤을 때 보시다시피 DLENC 같은 경우에는 5.1배 그리고 HDC 현산의 경우에는 4.9배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DL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지만은 이 두 개 종목을 보셔야 될 이유 확실합니다. 숫자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봤더니 HDC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연이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종 조금 더 크게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두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건설사의 주가는요, 사실상 금리와 역의 관계를 가집니다. 2022년 연초부터 7월까지 금리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이 2에서 4.5%대까지 오른 바 있는데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설주들의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설사들의 주가의 합산의 시총이요, 16조 원대에서 10조 원대까지 거의 40% 넘게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폭락장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봤더니 다시 한번 시가총액이 10조 원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국고채 3년물이 3.5에서 4%대였던 2023년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7%대까지 현재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건설사들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원래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계절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봄에 이사들 많이 가시죠. 그런데 7월에 DSR 3단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을 때 아마 더 돈을 빌리려고자 하는 그러한 수요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계절성은 평년보다 더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IM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이제는 건설업종 그 자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좁혀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입니다. 저평가된 사업 가치와 X에너지 투자를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현재 DLENC의 전체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입니다. DLENC의 순현금을 1조 원이라고 감안했을 시에 사업 가치는 7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영업 가치가 건설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너무 비싸면은 이게 손이 잘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DLENC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에 미국의 SMR 기업인 X에너지의 전환사채를 2천만 달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어떻게 정확하게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DLENC가 사업 투자도 잘하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부각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탄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산입니다.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여러 번 또 전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서울원 아이파크 완판 그리고 2027년까지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나왔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모든 세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미분양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모두 판매될 것이다라는 IM증권의 커멘트가 있었고요. 또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요 매출이 4분기에 미인식됐었는데 2025년 1분기에 이게 인식되게 되면은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의 추정 매출은요 4조 5천억 원대인데 그 2년 동안 2027년에는 추정 매출이 5조 4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몸집이 커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건설업종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오늘 모두 다 2에서 3% 정도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건설주의 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건설주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 밖에도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러시아 정유 공장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의 강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정유 공장이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국내 정유주의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대형 정유 공장 키리시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일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키리시 정유소는 러시아 2대 정유소 중 하나로 연간 2천만 톤 안팎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한화시스템 소식입니다. 올해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52주 19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4만 원대를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본업의 성장으로 올해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한화시스템의 목표 주가 3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25%나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 5조 원대 신규 수주로 이익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한편 최근에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역시 적자폭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인데 이 회사가 제작한 폭삭 소가수다라는 작품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7일 공개된 넷플릭스의 신작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삭 소가수다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폭삭 소가수다는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올라와 있고요. 국내 국가별로는 또 한국을 포함해서 홍콩, 태국, 베트남에서 1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그리고 미생 등의 김원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가운데 박보검, 아이유, 박해준, 문소리 등 걸출한 배우들의 합류로 공개 전부터 이미 기대를 모은 바 있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HLB 소식입니다. 미국의 FDA 리보세라립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이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룹주 전반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간암 신약 리보세라립 시판 허가에 대한 미국 FDA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관련주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FDA는 지난 20일까지 리보세라립의 병용요법의 허가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부 그룹주들은 장중 하한가로 내려앉았다가 또 반등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세 번째 헤드라인인 펜 엔터테인먼트의 강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1에 이어서 2도 인기를 좀 끌다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가 첫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시청자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1,000억을 넘었었는데 해당 시리즈는 약 600억가량의 제작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글로벌 6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에 등극한 것인데 이 흥행 속도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올해 오징어 게임 2 다음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대작이라고도 좀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박보검 배우와 아이유가 공동 주연에 나섰고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으로 유명한 김원석 PD가 만나면서 지금보다도 더 흥행을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덕분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애니플러스는 귀멸의 칼날, 하이큐 등 독점 대표작을 중심으로 VOD, 배급 시너지를 극대화했고 지난해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2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석 더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HFR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월 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HFR의 자회사인 HFR 모바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에서 스페이스2 엔터프라이즈 커넥트를 테마로 한 솔루션을 공개했었는데 당시에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HFR 모바일 부스를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듀얼심을 지원하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페이스 노트북이 HFR의 5G 특화망 솔루션에 접속해서 정상 동작함을 좀 확인하는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본격 지원한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향 5G 프론톨 주파수 대형용 장비에 대해서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누적 3만 달러 이상의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후장에서는 현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23,700원 수준까지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800원, 손절가는 21,6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공략주로 HFR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세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엔진, 네 번째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줄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리가캠바이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젤입니다. 세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네 번째로는 HLB,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매도하는 곁을 살펴보시면 오늘 주가가 8% 넘게 떨어지는 JYP 엔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현재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로보티즈,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클로봇, 다섯 번째로는 BHI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먼저 매수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한화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S-오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KB금융의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요.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KB금융 쪽으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요. 보르노이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주가가 50% 넘게 오른 기업이죠.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SM, 세 번째로는 클로버,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가장 첫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의 고영, 그리고 4위권의 루닛, 3위권에는 올릭스, 그리고 JYP 엔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그래도 상승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기초 체력이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비하면서 조금씩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같은 경우 하락 출발. 월요일만 되면은 계속 관세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어마어마한 사실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이제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외교를 이제 좀 세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일이 금토일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야구보다는 복싱 선수였던 이제 타이슨이 얘기한 얘기인데요. 이 이후의 말이 더 유명하죠.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뭔가 지체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멕시코와 함께 빠르게 해결을 하고 가려고 쉬운 국가부터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총리가 트리도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때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죠. 앙숙이었죠.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가서 이제 화해도 신청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문전박대하고 굉장한 관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캐나다를 불복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총리가 교체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이제 협정을 위해서 왔는데 광물 협정이 잘 안 되고 서로 고성 지르고 이제 서로 모욕감을 느끼면서 밥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무언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캐나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약간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불만이 가득해 보인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빨리 6월 안에 끝내서 정확하게는 6월 FOMC 안에 끝내서 6월 점도표를 조금 더 이제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이런 열망까지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뭐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외교 모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4월에 이제 2일 날부터 모시고 관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협상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에 계속 강으로 가다 보면은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차트부터 해서 간단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무리될 만큼 이 추세를 무너뜨릴 만큼까지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구간, 쉴 만한 자리에 왔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쉬어가고 있다. 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팔란티어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휴식을 취하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쉴 자리였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다. 우리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코스닥이 1차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된다. 코스피는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개별 성향이 너무 강한 거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저항받고 두 번째 돌파하는 게 일반적인데 버티기는 잘 버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쉬고 있는데 정말로 쉬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730포인트 살짝 이탈했다 바로 회복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또 무리한 정책으로 해서 급락을 시키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우려감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급락을 하더라도 3일에서 일주일 그러니까 3일에서 5거래일 안에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는 코스닥은 바로 780을 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지금 투매 이후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수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느껴지실 거예요. 요즘에 조금 어렵게 흘러갔을 뿐이지 그 안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다. 주도주들 잠깐 숨고르기 할 타이밍을 계속 벌어주고 있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뭐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다시 돌고 돌아서 이제 슬슬 살펴볼 만한 섹터, 로봇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주도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12월 18일 날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CES에도 여러분들 다가오면은 로봇 관련 쪽이 부각이 될 거고 다이브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AI가 우리 실생활로 퐁당 빠져드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에도 빠져들고 우리 일상에도 빠져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을 1월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계세요. 그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젠슨환이 피지컬 AI를 얘기하고 오픈 AI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계속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세를 거스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대신 이제 고점 부분에서 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구간만 좀 쉬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부터 쉬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 슬슬 이제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조금 쉬는 구간을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구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올 한 해 로봇주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은데 투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계획대로 안 풀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선점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인데요. 오늘은 로봇 섹터 안에서 또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지난 12월에 3루타로 이제 선정해 주셨고 놀라운 스윙을 보여준 이후에 좀 쉬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안타 종목으로 함께 볼까요, 이제? 네, 이제 안타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이제 비중을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추세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휴식까지도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타 종목으로 손색이었고요. 기존에는 3루타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뭐 217% 종가 기준이죠.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는 어디를 들어가도 다 괜찮은 만능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뭐 기다리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일 앞에 안타 종목으로 제가 일단 배치를 했고요. 뭐 삼성에 피인수 된다 이런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예정돼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삼성의 특허부터 뭐 내고 다 이런 부분을 제가 뭐 12월 18일 날 이제 10거래일도 안 남았으니까 모아 가셔야 됩니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트럼프에서도 이제 로봇계를 경호원으로 영입하고 뭐 일론 머스크 얘기, 젠슨왕 얘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다 해당되는 이런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이 뭐 핵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인수하는 것만큼 뭐 파괴력이 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 대기업들이 뭐 하나 둘 이렇게 인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대장이고 지금 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하면은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시작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만능 종목이다. 코스닥 5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 만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꼽아주셨는데 우리 만로홈런 3위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로봇과의 연결고리를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자회사 두서 이 원익 로보틱스가 이제 알레그로핸드 요 촉각 센서 쪽으로 제가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타하고도 협업해서 로봇손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좀 관심 있는 기술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110%나 이미 올라가서 말로 홈런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급등 후에 휴식, 그리고 한 차례 급등 후에 휴식, 이렇게 파동을 예쁘게 잘 만들어가는 종목이니까요. 휴식 구간에서 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 PBR 0.2배라고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배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지주사이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업황이 이제 하반기에 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는 이렇게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또 중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모멘텀까지 해서 자회사들의 이제 모멘텀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편안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로 홈런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2루타 종목으로는 너무나도 무난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쉴 때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2루타 종목으로도 손색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유일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세미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참석해 보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지난주도 뭐 인터 배터리가 있고, 이번에도 또 이제 물류 관련 쪽에 뭐 세미나가 이제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세미나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본인들이 도약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힘 조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쉬어야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다관절 로봇 같은 경우에 주행 다관절 로봇, 그리고 그냥 일반 다관절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공장 뭐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뭐 대기업들의 목표적이 되었던 기업이다 보니까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 제가 볼 때는 호타준족이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대신 휴식은 좀 필요하다.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구간 한 번 더 튀면 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휴식을 조금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1,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본 다음에 아래로 이제 내려가서 쉬는지 아니면 기간 조정만 받는지 체크하시고, 기간 조정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가격 조정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약 조절 이제 잘하는 종목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래로 밀릴 때마다 이제 음봉에서 모아가는 전략,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휴식 구간을 노려서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2달 중에서 2걸음 가고 이제 3걸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발걸음이 남아있는 종목들이니까요. 편안하게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가격 메리트 있게 매수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3루타 정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로 없는 후보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위치 때문에 못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휴식 구간 찾아서 본다. 저희가 교육방에 오시면 이런 휴식 구간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호타준족으로 해서 앞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 접근해 본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종목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의 만룸론 종목들 잘 운용되고 있는지 수익률 체크해 보시죠. 네, 수익률 체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첫 페이지에 계속 한 3, 4위권에 말롬 딱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허전했다. 이게 오게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워릭홀딩스까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110%에 도달하면서 첫 페이지는 다 말로 없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조금 무리해서 설정한 감이 있지 않나라고 다들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 110%뭐 금방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올해 시장 정말 좋습니다라고 제가 작년에 그 안 좋은 시장에서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2보 전진을 위해서 작년에 더 안 좋은 거다.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발판을 삼아서 올해 더 좋아질 수 있다. 투매까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누누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말로 없는 딱지가 다 붙은 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4위, 5위권 종목들도 이제 3자릿수 수익률을 이제 달성하는 구간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지금 순위가 계속 급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도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LIG 넥슨 같은 경우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말로 홈런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40%대에 밑에 바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서 순위권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디어유, LIG 넥슨 이런 뭐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이 새로 치고 올라온 것처럼 3월에도 아마 순위 변동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만 바뀔 것이냐 아니면 앞 페이지까지도 뛰어오를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포인트를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 오늘 핵심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굉장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HLB 차트 간단하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말로 홈런을 달성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요. 오늘 보면은 오전에 이렇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사실 지금 확인하시면은 언제 이렇게 밀렸냐는 듯이 빠르게 회복된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게 흔히 나오는 일이에요. HLB 같은 경우 이제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마베 병용요법 간암 1차 치료제 FDA 승인 결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은 왜 밀렸느냐,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루머에 굉장히 약합니다. 뭔가 이슈가 딱 있을 때 발표되기 전에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루머가 나와요. 악성 루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루머에 의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부터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물량을 이렇게 쭉 해서 한번 빼내는 작업을 자주 해요.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이런 악성 루머에 자주 시달리고 특히나 HLB는 그런 경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은 저희가 먼저 공시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악성 루머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을 믿지 마시고 저희 공지를 따라주세요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공시 혹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루머는 따를 필요가 없다. FDA에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공지해주는 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1월 달에도 알테오젠 급락했을 때도 이제 10시 코너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주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게 많이 만드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결과 발표, 뭐 제로 노출이라고 하죠. 결과 발표 나오기 한 5일에서 3일 전
뭐 이틀 전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FDA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하면은 결과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열흘 남았으니까 이 안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사실은 1,400원 남기고 말로 홈런 달성을 못했는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믿고 가는데 불안하신 분은 적어도 절반이라도 덜어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 로모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오늘 급격한 변동성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또 마음 편하시고 또 현명할지 AS를 또 도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주제 로봇 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옥석을 좀 가려보도록 할까요? 만롱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기존에도 소개해드렸던 로보티즈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과거부터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LG가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너무나도 많은 기업에다가 로봇 관련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이 L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들, 로봇 기업들 키워보겠다, 육성하겠다, 직접 보겠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방문을 한 기업으로 대표적인 뭐 종목으로 또 꼽히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책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거. 정부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G전자랑 연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내 배송 로봇이죠. 일개미 40대 본격 도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같이 협업하면서 활동 시작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로봇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혁신을 하는 대장주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종목 또한 수익률 최상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보다 한 1,000원 정도 낮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3만 원하고 3만 5천 딱 중간 가격 있죠. 32,5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3만 5천 원을 종가로 회복할 때 보시면 됩니다. 비싸게 살 거면 좀 빨리 움직일 때 사는 거고 아니면은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32,500원 아래서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치는 4만 원, 2차 목표치는 4만 5천 이렇게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4만 5천 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저항 없이 그냥 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말로 홈런 달성 중요하고요. 말로 홈런 달성 이후에도 이 힘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아마 1페이지 쪽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력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3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이탈한 다음에 더 내려온 다음 이제 지지선인 뭐 2만 5천 원 가는지 확인해서 체크하시고 아니면은 3만 원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셔도 되니까요. 매도한 다음에도 다시 재매수를 노리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 로보티즈로 살펴보았습니다. LG전자와 손을 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력 더 크게 열려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또 조정을 받는 업종이 여러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화장품 업종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딱 맞게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K뷰티에 대한 좀 기대감은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의 트렌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인디 브랜드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자분들 만나서 미팅을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 쿠션 같은 히트 제품 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많이 듣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런 제품들이 나와줘야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견인이 되고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대중적인 제품들 위주로 많은 채널에서 좀 큰 덩어리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판매가 됐다면 이제는 좀 소비가 파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한 브랜드들 위주로 자잘자잘하게 히트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올해 소비가 사실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대비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품목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0년 전에 립스틱 하나에 15,000원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3,000원에 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이 과거에는 목적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셨던 그런 품목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사서 즐기고 이제 금방 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 좀 저가, 중저가 위주의 이런 품목들의 교체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디 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소비의 변화에 좀 트렌드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말씀처럼 립스틱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뭐 빨간색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 샀다면은 그쵸. 이제는 이런 게 유행이네. 나도 한번 발라볼까? 맞습니다. 라는 그러한 또 심리에서 그죠. 소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또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의 지난해에는 주요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해에도 뭐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중국이랑 미국이 화장품 시장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근데 아시는 대로 중국이 지금 소비 부양책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긴 하지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과거만큼 우리나라 입국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쭉 미국 수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순위권에 들기 시작하다가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화장품 소비 중에서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프랑스가 이제 당연히 럭셔리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1등이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근방에 있기 때문에 2등인데 사실 변방에 이제 극동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K뷰티에 대한 선호도와 이제 인기가 많다라는 걸 방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관세 내용일 리스크. 건데요. 네. 예. 지금은 저희가 0%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보편 관세 10%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 대비 좀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K뷰티가 가장 선호되는 가격군이 한 10불에서 20불 정도고 네. 이거는 소비자가 기준이고요. 저희 브랜드 업체들이 수입을 할 때 넘기는 도매가, 그러니까 B2B 봤을 때 거의 2배수를 매기기 때문에 한 5불에서 10불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10%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고 원가 단에서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 업체들이 그걸 온전히 가격에 전가를 시킨다 하더라도 소비자가가 거의 뭐 한 700원에서 1,300원 그러네요. 사이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의 구매를 좀 제한하는 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는 관세를 좀 더 높게 부과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저가 브랜드들의 그 경쟁력이 좀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브랜드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해부터 키워드였는데 이번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한국 제품의 경우에는 저가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또 느끼는 그러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해 키워드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건 또 중국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ODM들의 실적을 이끌었던 주요 이제 요인이었었고, 그리고 매출처로 봤을 때는 면세점에서 팔리는 이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현지 사업에서 팔리는 부분들을 이제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그 두 부문 모두 너무 좋았었죠. 근데 중국도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확실히 중국 로컬 브랜드들, 자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또 ODM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 보니까 우리도 프랑스 브랜드들이 만들어주는 ODM과 똑같이 그쪽에 줌을 줘가지고 만든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할 정도로 크게 진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놀러 오시는 많은 관광객분들도 명동으로 가시는 것보다 외국인 결제 금액으로 봤을 때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곳이 신당동, 성수동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용산, 뭐 이제 하이브 본사가 있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냥 뭐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다 간다라는 곳 이렇게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 좀 자유여행 쪽으로 많이 수요가 분산되고 있어서 이런 거는 화장품 소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달리 좀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과거에 면세점의 지위를 좀 물려받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인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죠, 네. 뭐 해외로 보나 국내로 보나 화장품 소비를 봤을 때는 인디 브랜드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어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여전히 인디 브랜드 쪽을 봐야 된다. 중국 시장도 함께 짚고 왔고요. 미국 시장, 뭐 중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생각했을 때 ODM 쪽을 특히나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걱정은 있어요. ODM 쪽이 피크아웃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데 네. ODM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ODM이 저희가 처음 화장품 커버했을 때가 이제 2012년도였으니까 네. 거의 뭐 12년 가까이 지났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인터코스라는 이태리 회사, 이제 이태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3대 회사가 있었고, 뭐 다른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쪽은 아무래도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못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10년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브랜드를 따라잡은 업체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 ODM 업체들을 따라잡은 업체는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그 쇼폼 그 플랫폼들이 의외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뷰티 이 정보를 얻는 습득하는 채널로 가장 높이 꼽은 게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쇼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ODM들이 뭐 굉장히 특이한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어떤 흑인 분이 나오셔서 이제 쿠션 색깔이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쿠션 색깔을 단번에 생산해서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좀 기민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미 벌써 10년 넘게 업력이 쌓인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인디 브랜드 트렌드 그 뒷단은 결국에 이제 ODM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해외 모두 이제 유리한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브랜드들의 의존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DM 쪽에 좀 피크아웃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막상 지금 소비되는 트렌드라든지 어떻게 화장품이 소비되는지의 환경을 보면은 ODM도 역시나 견제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뭐 보시는 최선 호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코스맥스 지금 최선 호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스맥스는 지금 국내 쪽은 이제 해외 수출하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간접 수출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올해 국내 법인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신규 브랜드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예,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의외로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미국 다음에 이제 성장 드라이버도 마련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알엑스 이제 브랜드가 미국에서 인기를 워낙에 끌면서 주가를 그동안 견인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상반기까지는 가격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좀 작업이 들어갈 거다 보니까 슬로우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알엑스 다음에 이니스프리, 에스트라 그리고 라네즈 이런 다른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에서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이 이제 매출액이 좀 올라온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모멘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선호주로는 코스맥스 듣고 왔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낙폭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적 견제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 또 관심주로는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소위 시클리컬 업종, 즉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주는 주가 변동성도 큰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감산 이슈입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주에 열렸던 전인대에서 철강의 공급 과잉 완화를 위해서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감산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연간 5천만 톤의 감산을 예상했고요. NH투자증권도 2030년까지 1억 5천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5천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는 한국의 철강 산업에도 큰 피해 요인이었는데요. 이러한 감산 기조 속에서 중국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 철강제 국제 가격이 안정화되겠다고 이에 따라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디어 철강의 업황이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LH투자증권에서는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 전망을 반영해서 올해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중국의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기로 결정한 점, 그리고 미국의 LNG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 역시 주가의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는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철강 업종이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고 글로벌 철강 수요가 3년간 역성장을 보여왔으나 중국의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의 올해 철강 감산 목표 확대 가능성 등 공급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현재는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가 한국의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에 더 큰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이 업황 내에서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서 주요 금속의 원료를 확보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주요 시장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업체들에게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을 종목으로 주시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자산 확보, 인도 진출 이슈, 그리고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검토 등의 이슈 등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 업종 안에서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25%대 철강 관세 부과 이슈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인 만큼 중국의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요. 철강주 앞으로의 회복 기대감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막상 오늘 조정인 것 같아요. 약간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이긴 한데 하락한 업종이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또 체감상 시장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하락이 좀 힘든 쪽이 엔터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터 업종이 특히나 뭐 JYP 엔터 오늘 주가 9% 가깝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수급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 도대체 왜 빠질까 봤더니 이유는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네. 한 5% 정도 좀 약간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5% 갖고 이렇게 그 빅4들이 다 떨어질 것 같긴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주말에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벤트가 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현 정권은 이제 친중국 그런 친중 정책을 쓰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JYP의 어떤 영업이익률의 5% 정도 감소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갖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의 엔터주들이 시장에서 받았던 어떤 느낌을 본다라고 하면 좀 약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좀 약간 피난처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몇 번에 우리가 보통 뭐 뉴스에 계속 회자될 정도로 급락하는 날이 몇 번 있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날도 거의 좀 빠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엔터주가 갖고 있는 장점, 호재가 지금 나올 카드가 무엇이 있고 이미 시장에서 나온 카드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돌발 악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나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호재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물론 뭐 실적보다도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알령 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약간 뭐 언제인지는 좀 시장에서 가늠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서 단기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이제 한 점심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만 빼면 다 밑꼬리를 달고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 느낌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뭐 JYP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3사들도 좀 약간씩 좀 밀리고 밑꼬리가 좀 약간 짧아지는 구간이죠. 그동안의 수급들이 워낙 좋았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듯한 느낌이 JYP 쪽에서는 좀 강하게 오는 느낌이고 저는 일단 뭐 저더러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굉장히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으로의 전환이냐. 그 그죠. 두 개를 어떤 뭐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뭐 개별 종목의 악재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전반적으로 빅4가 다 내려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엔터 업종이 좀 약간 한 박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세게 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물론 뭐 지금 한 달 오늘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일주일 정도 약간 약보합으로 진행되면서 오늘 많이 빠졌을 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주가를 빠졌는데 신규 매수를 언제 들어가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일단 조금 더 홀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반등이 좀 세기를 보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약보합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밑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는 좀 이렇게 우리가 도지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샛별형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저는 내일 좀 약간 저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지금은 JYP 엔터만 보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포시는 탑픽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엔터가 오늘 좀 네. 조정이고. 지금 엔터사들이 다 시가총액 1조가 다 넘잖아요. 엔터 사사들이. 그래서 가벼운 종목군들은 아니긴 한데 뭐 이견이 좀 약간 있을 수도 있죠. SM을 꼽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하이브가 가장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오전만 보더라도 이 좀 약간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밑꼬리가 굉장히 잘 달렸었거든요. 주가 수준이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법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BTS 하반기에 복귀하면은 BTS만으로도 매출 1조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특별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서 근데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에 네. 빠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이어령 비어령 같은 그런 좀 느낌이긴 하죠. 뭐 다 그게 네. 결론이니까. 일단 뭐 그동안에 저는 이제 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동안에 폭락장에서 그 엔터사들이 이제 버티는 느낌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을 때 이제 한 번에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좀 약간 참으시고 신규 매수는 내일 정도 어떤 저점을 좀 잡아 나갈 때 참여를 하시는 게 좀 약간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지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KB증권에서 JYP 엔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엔터 업종 자체가 관세 부과 리스크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업종이다 보니 앞으로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의견이 연이어서 나오던 그 와중에 오늘 JYP 엔터의 주가가 좀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한 애널리스트가 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보니까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5% 정도 밑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실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은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하락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박근호 이사님의 투자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또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 흥미로운 제목의 리포트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DLENC 건설사 관련 리포트인데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먼저 SMR 산업, 이 원전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다른 원전 산업처럼 단순히 매출이나 수주 실적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표준 기술로 인정받느냐가 핵심이고 또 표준 기술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마존의 투자를 받은 엑스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엑스에너지의 경우에는요, 고온 가스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IT 기업인 아마존 그리고 다우 케미컬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는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엑스에너지가 4세대 SMR 기술 중에서 표준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DLENC와의 연결고리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일단 KB증권에서는 엑스에너지를 통한 DLENC의 SMR 노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53,000원에서 6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대비 약 18.9% 끌어올리면서 2025년 상반기 최선호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DLENC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엑스에너지의 EPC 파트너로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현재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SMR EPC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수주 가능성을 넘어서 SMR의 표준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후속 프로젝트에서 연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부분에 기대감을 크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현재 DLENC의 시가총액 1조 7천억 원 수준인데 또 여기에 순현금 1조 원 가량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 5,200억 원을 고려한다고 하도 SMR 표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아직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쩌면 거의 공짜로 SMR 표준화 콜옵션을 사는 방법이 KB증권 측에서는 이 DLENC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표준화 관련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엑스에너지와의 협력이 앞으로 DLENC에게 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2.5% 가깝게 상승, 39,3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물론 저희가 마켓무버에서 전해드린 종목들이 전부 다 공약주는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공약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을 보통 가지고 오십니다. 이러한 기업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라는 시선을 가진 기업들을 보통 가지고 오시고 기업들 잘 갔어요. 태광도 잘 가고 있고 네. 풍산도 잘 가고 있고 HTC, 현산도 잘 가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그런 관점일까요? 네, 한번 좀 갖고 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작년 11월 달서부터 지금 한 4달 정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사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이 가격에 있는 것은 한국 타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한국 타이어가 이 가격에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쪽이 있거든요. 일단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 가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기존에 이제 인수를 했던 이제 한온 시스템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좀 잠깐 몇 개 체크할 부분들을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실적은 사실 지금 이제 24년도 4분기 실적들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간 실적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24년도 4분기는 또 25년도 1분기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4년도 4분기 보면은 매출이 이제 2조 5,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733억 나와서 전년도 대비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9% 6% 시장 기대치 대비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신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어 기업이 성장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어디에서 성장을 했는지 좀 살펴보면 이제 내수가 한 15%,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 37%, 유럽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유럽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운전자분들은 보통 사계절 타이어를 이제 끼고 다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썸머 타이어 굉장히 좀 비싸고 빨리 닳죠. 근데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로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타이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오이 타이어라고 그래서 차를 살 때 제조사에서 달고 나오는 타이어가 이제 오이 타이어.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달았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카센터나 이런 데서 교체를 하는 걸 아리 타이어라고 하는데 이 오이 타이어 내에서 한국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이 타이어에서 전기차 비중 2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제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타이어 매출 기준에서 만약에 10개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2대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한국 타이어에 오이 타이어를 쓰는 기업들이 뭐 굉장히 좋죠. 테슬라도 한국 타이어를 차를 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달고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전기차 1위 기업으로 올라온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국 타이어를 오이 타이어로 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사실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이 지금 한국 타이어의 연결 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타이어가 이제 한온 시스템 인수를 할 때 1조를 훨씬 넘게 썼죠. 정확히 1조 277억인가 썼을 거예요. 근데 한온 시스템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매년 적자, 작년에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좀 약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국 타이어의 한 201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쭉 보면은 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불과 한 2015년도에 몇 천억이었다가 지금 부채가 4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1년 이자만 한 2천억 정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근데 한온 시스템은 이제 시장에서 질문이 들어가겠죠. 왜 이렇게 니네들 한온 시스템 이제 부채 이렇게 늘어납니까?라고 하니까 이제 한온 시스템이 이제 보통 뭐 현대 기아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서 신차가 나올 때 그것과 맞춰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이제 어떤 공장도 증설을 하고 그런 부분들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거 외에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무리한 배당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 단기 순이익에서 수익이 났을 때 거기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30% 쓰겠다 그러면 1,000억 나오면 300억 이렇게 배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온 시스템은 빚을 내서 배당을 그동안에 했어요. 굉장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온 시스템 주주가 됐으니까 무리한 배당은 실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타이어를 시장에서 보는 시선들이 좀 약간 바뀌고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1세대라고 해야 될 게 언제냐면 2020년 정도거든요. 2020년, 2021년 이때 이제 전기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타이어를 한 8만 킬로 정도 타고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탔을 때 타이어 교체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일단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선을 한번 좀 그어볼 텐데 한온 시스템 인수하기 전 가격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왜 악재로 평가를 했는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온 시스템 인수 관련돼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한 4개월 정도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거래량이 좀 약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약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도 살짝 매도 기조였다가 최근에 좀 약간 매수 쪽으로 살짝 턴을 한 듯한 느낌. 정리를 하면은 바닥을 너무 많이 다적게 놨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크고 올라갈 이유가 필요한데
근데 한호시스템 쪽에서의 어떤 무리한 배당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실적, 그다음에 수급도 그것과 발을 맞춰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시스템 리스크는 다 해결된 건가요? 해결이 안 됐죠. 근데 한호시스템 실적이 좋아져야죠. 근데 그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원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 사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로 턴하려는 그러한 수급의 변화가 보인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근혜 의사님께서 여러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고 주가 5.3% 넘게 상승세,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에 대한 의견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만 좀 짧게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주가적인 측면. 제가 이제 그 유니드를 좋게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업황이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은 화학업종이나 정유업종이 수혜를 본다. 근데 지금 염화 칼륨 가격만 보면 유니드 주가가 빠지는 건 좀 굉장히 좀 약간 시장에서 넌센스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염화 칼륨으로 이제 수산화 칼륨, 탄산 칼륨을 만드는 기업이죠.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이제 주봉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유니드 최고 고점. 사실 유니드도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을 보면 너무 안 오른 기업 중에 하나인데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게 이제 21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약간 코로나 때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나서 그때 가격이 한 18만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 6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에서는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 가장 고려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얼마 정도 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리포트를 써서 목표가를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미니멈으로 제시를 하는 게 2024년도 고점 정도를 잡을 것 같아요. 11만 원 정도. 그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 대비해서 유니드도 이제 그 해상 운임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 대비해서 염화 칼륨은 계속 오르고 있고 2월 달에만 26% 올랐어요. 그리고 해상 운임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 어떤 순이익이 나빠질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그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조정과 상승을 좀 러프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 유니드는 이제 화학 업종이긴 합니다만 원유랑은 거의 관계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변수를 흔들릴 좀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실적 작년보다 올해 당연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보다 주가 거의 한 30% 정도 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룸 열려 있고 지금 83,000원대인데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번 해 안에는 실적 좋아질 일밖에 없으니 그래도 이전에 고점이었던 11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미국 고용 보고서가 좀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되면서 뭐 우리나라 지수, 뭐 강보합권, 뭐 약보합권 좀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에는 코스피는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좁은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얘기, 그리고 S&P 500의 편출입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좀 연동이 좀 크게 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좀 노리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업종 순환매를 기대해 볼 법한 장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풍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신규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기존의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신동과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였던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방산 쪽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도 오늘도 좀 장중에 좀 강세를 보였던 만큼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구리 가격의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종목 시세에 대한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인 만큼 지금 현재 주가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신다라면 다른 방산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방산 업종을 포트에 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한 풍산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전환해서 소폭의 내림세 보이고 있네요.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는 좀 갈피를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바로 고용지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비농업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5만 1,0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17만 1,000명에 비해서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금융, 운수 쪽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지만 정부 부문 쪽에서 10,000명 정도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 쇼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예상치보다 둔화한 만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의 경우에는 4.1% 정도로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뭐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비농업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비율로 나타낸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둔화가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것들은 62.4%가 나타났는데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경제활동 참가율이 둔화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발표가 되는 이 지표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용지표가 우리가 꼭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금리에 대한 방향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월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금리에 대한 것들이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기준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의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기존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동결 확률이 48%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서 57%까지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5월까지 금리가 동결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업들 측면에서도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있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나 자금 조달할 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은행에 맡겨야 될지 혹은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을 한다면은 더욱더 경제가 불확실해하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월의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용지표도 전망치를 소폭 하회한 모습입니다. 금리에 대한 방향성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이유 속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 막판에 상승 흐름이 조금 꺾이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일 대비 8포인트가량 그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257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결국 하락 전환을 하게 됐고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네요. 현재 0.3%가량 밀리면서 전일 대비 2포인트가량 내려간 모습입니다. 725.64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3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세 나타냅니다.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물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 기관이 433억 원가량 매도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나타내면서 613억 원의 매수 우위 가져갑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10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안 좋았고요. 반면에 지난주에도 코스피는 좋았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분위기는 비슷한 듯합니다.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의 이탈 자금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매수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빨간불 켜내면서 결국엔 거래 마감했고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찌됐든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257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725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약간 아쉽습니다. 1,452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 4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되나 했더니 오늘 다시 한번 50원대를 훌쩍 넣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캐나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에 관세 부과하겠다. 캐나다, 중국에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환 시장은 어지럽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결국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중 하나인데 결국 2%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20만 원대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SK하이닉스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장중한 때는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결국에는 그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53,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2차 전지 쪽으로는 특히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사실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아주 강력했고요. LG엔솔 3% 넘게 상승세 34만 9,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연이어서 조용한 기업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1.5% 넘게 조정 100만 원대에서 10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현대차는 강보합권 19만 7,4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도 1% 상승, 네이버도 1% 가깝게 상승 21만 5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미끄러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우선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9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조정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방산주 안에서는 투자 심리 살아있는 모습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외국인들의 이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4% 가깝게 하락, 70만 2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결국에는 70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5% 넘게 상승 12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을 나왔습니다. HLB가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가장 상승과 하락폭이 컸던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HLB 같은 경우 오늘 장중한 때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거래를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닥 내에서 특히나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지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HLB 결국에는 오늘 8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만 9,800원대. HLB는 앞으로 관련해서 공시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가장 그래도 이 해결이 될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조정이었습니다. 로봇 쪽은 약간의 투자심이 좀 꺾인 듯한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2.8% 넘게 조정받으면서 31만 2,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휴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한 주간 좀 쉬어가나 했더니 결국에는 오늘 시장 수급 들어오면서 3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클래시스 2% 넘게 상승, 리가켄바이오 2% 상승, 파마리서치도 3.7% 넘게 상승하면서 특히나 오늘 미용 의료 쪽으로 강력한 시세가 나온 것이 코스닥 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이렇게 혼조세로 엇갈리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업종별로 챙겨봤을 때 정유와 2차 전지, 해운, 손해보험, 인터넷 쪽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상승세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매매하시기가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 전략도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하루하루 좀 어지럽고요. 내일은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이번 주라고
한다면 관세 이슈가 또 있죠. 12일의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기존에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유럽, 일본 등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뭐 중국이라던가 베트남, 대만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철강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었죠. 국내의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중국 철강이 워낙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달 내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최고 38%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철강 기업들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양회가 또 진행이 됐었죠. 이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는 철강 감산 정책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주변에 있는 국가들 철강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감산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철강 기업들이 감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주변 국가에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반면에 자동차 기업의 경우에는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고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만큼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지금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11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예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염두에 두면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요. 물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비도 많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기업들이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은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이 개선이 되고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은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두 가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이 철강 쪽에 25% 관세를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있는 만큼 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호재성 이슈에도 강하게 반응하면서 철강주 쪽으로는 주가 상승 방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물가지수 발표되는 것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에세 공포 불거지면서 투심이 약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또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으로 좀 시초가 공략해보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운 만큼 뭐 차트적인 측면이나 모멘텀 측면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국내 대형 굴삭기 1위 기업이고요. 건설기계라던가 엔진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의 경우 엔진 사업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발전기용 엔진이라던가 방산용 엔진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전기용 엔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에 에너지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엔진 사업부가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올해 매출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상치가 1조 2,169억 원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실 건설 기계 업황이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에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9.5%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군산 공장 내 엔진 공장이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증설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양산이 시작이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더 증가하고 또 수익성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건설 기계와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해외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외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중위권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미라던가 유럽, 그리고 중동,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원자재 채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탄탄하게 매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출이 증가할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는 만큼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회사차를 발행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일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목표액의 경우에는 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11배 정도 많은 6,810억 원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발행 금액을 기존에는 600억 원대였다면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영 자금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 만기 예정인 기업 어음이 있는데, 이것을 상환하는 데 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는 부채 500억 원 정도를 상환하는 데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커져야겠죠. 이에 따라서 수요 예측이 성공함에 따라서 조금 더 발행 금액을 늘리게 된다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해서 수익성까지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기준선 부근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기준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관점에서 조금 타점이 나와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라인을 잡아놨는데, 기준선 부근에서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800원 구간대에서 이전에 보면은 이렇게 캔들이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나오죠. 그래서 1,800원 구간대가 강한 저항대일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8,000원 구간대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초가 공략주 내일장에서 볼만한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건설기가 업황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영업이익률까지 그 매출 예상치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800원 선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특허청이 바이오 분야 특허 심사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바이오 특허 패스트트랙을 본격 가동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분야에 걸쳐 총 5개 과와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출범합니다. 이번 전담 조직 신설으로 해당 분야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특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김환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4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위한 특허 심사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달걀값이 치솟는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미국이 한국에서 최초로 계란을 수입합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부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시장에서 계란을 수입합니다. 한국에선 충남 아산시 계림 농장에서 미국 동부 조지아주로 특란 20톤을 수출합니다. 국내 생산 계란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계란 가격은 지난 1월 12개 기준 $3 부근이었으나 계란 공급난 속에 2월에는 2배 넘게 급등해 $8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필리핀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며 동남아 전력망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 생산법인 LS 비나가 필리핀 최대 규모의 IDC인 STT 페어뷰 캠퍼스에 중전압 및 저전압 전력 케이블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STT 페어뷰 캠퍼스는 완공 시 총 124메가와트 규모를 갖춘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입니다. LS 에코에너지 대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ID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동남아 IDC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화제약이 글로벌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에게 중국 판매를 확대합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중국 파트너 기업을 통해 현지 판매사 3S 바이오와 함께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시장에 리포락셀을 판매 중입니다. 대화제약은 또한 리포락셀의 적응증을 위암에서 유방암까지 확대해 중국 항암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화제약 주가는 최고 29.92% 오른 13,5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관세 관련 노이즈가 꽤 심했습니다. 아직 뉴욕 증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이 관세 노이즈가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 향방에 대해서 그래도 영향력이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지수 잘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 열릴 뉴욕 증시 흐름과 함께 저희는 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